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 3법에 대해서도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국회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예, 오랜만입니다. 저희 편의점에는 처음 오셨습니다. 네. 예. 슈퍼마켓일 때는 갔는데 편의점이 처음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더 큰 발전을 할 때까지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 국회가 굉장히 많이 바빴어요. 사실은 국민의힘이 의장실 앞에서 뭐 연좌 농성하고 그리고 밤샘 철야 농성하고 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야, 이번에는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정말 되는 모양이다 했는데 자진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은 원래 농성도 해보고 네. 뭐 그래야 그 국회의원 맛도 좀 나는 거거든요. 특히 그 야당일 때 더 그렇지만 여당일 때도 뭔가 네. 좀 막으려면 그런 걸 좀 해봐야 되는데 요번에 농성하는 거 보니까 좀 이제 철이 들었나? 국회의원 맛 좀 느끼겠네.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냥 사퇴시켜버리니까 좀 허당한, 좀 황망하겠어요, 그 사람. 근데 그 민주당이 알았냐 몰랐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실제로 대체로 좀 알고 계셨던가요? 아니, 잘 몰랐어요. 자진 사퇴 가능성.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회에서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네. 탄핵권이라고 하는 것도 국회의 중요한 권한이고 헌법적 권한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탄핵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집권 쪽에서는. 네. 무슨 탄핵이냐. 무슨 우리 국무위원이 또는 뭐 우리 대통령이 죄를 진 게 뭐가 있다고 탄핵을 하냐. 이러고 싸우는 거거든요. 네. 헌재까지 가는 거죠. 죄를 인정하고 범법 사실을 인정하면 빨리 물러나고 싶겠죠. 네.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는 국회가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탄핵권을 서로 인정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두 번째는 탄핵을 당하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자존감이랄까요? 이런 네. 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탄핵 당할 사유가 없다. 헌재까지 가보자. 이렇게 대립하는 게 그게 보통의 경우죠. 근데 이렇게 탄핵 절차에 들어가니까 네. 사퇴하는 건 좀 황당한 일입니다. 저희도 잘 몰랐고요. 근데 이게 그 사실상 자진 사퇴라는 형식을 띈 경질 수도 있고. 예, 용산으로부터의 경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경질일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하나 분명한 거는 이렇게 탄핵을 당한 상태에서 자진 사퇴하는 거는 네. 이동관 그 사람에 있어서는 평생에 남는 그 흔적일 겁니다. 네. 화인 같은 게 남을 거 아니에요. 네. 탄핵 당했는데 사퇴했다. 그거는 죄를 인정한 아주 나쁜 사람. 이렇게 딱 각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퇴에 서명했다는 거는 이동관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인격권이나 그동안 해왔던 일이라든가 이게 경질이 아니면 완전 무시죠. 네. 무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방송 장악을 빨리 개시해야 되겠다. 네. 이런 것일 텐데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이동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 이런 것들은 완전히 그냥 도구로 써버린 예. 그런 면이 있어 보여요. 오늘 아침 중앙일보 일면을 봤더니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사실상 대정됐다. 후임 인선이 이렇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방송 장악을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사퇴시키고 다음 사람 써. 이거 물건이죠, 물건. 물건. 네. 물건 처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본인이 해명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왜 탄핵당하냐. 이건 뭐 너무 과하다 국회가. 본인이 그런 얘기했고. 그리고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 자진 사퇴 안 한다. 뭐 설령 본인이 사퇴한다 하더라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와서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멈추지 않는다. 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설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사퇴하고 대통령이 즉각 서명하고 그런 꼼수를 쓸 거라고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후임으로 오는 분도 중요한 거는 언론 장악이라는 윤석열 정부. 근데 이게 될까요? 과거하고 언론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만 하더라도 벌써 이게 지금 1266분께서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동관 탄핵 과정에서
저 이동관 했던 일이 뭡니까? MBC, KBS 이사진 바꾸고 네. 거기에 경영진 바꾸고 MBC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뭐 지금 권익위를 내세워 가지고 무슨 저 김영란법 위반이니 어쩌니 고발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권익위까지 동원해서 방송 장악하려고 하는 건데 방송뿐 아니라 그거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했던 일이 YTN 그 연합 뉴스 TV. 그렇죠. 연합뉴스 TV에 그걸 민영화시키고 하려고 한 건데 연합뉴스 TV는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심사위원들이 방송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공공성, 공익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민영화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방송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거기 실패한 거고 YTN도 일단 이제 중단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중단돼 있는 과정에 연합뉴스 TV와 같은 그런 목소리. 방통위법 1조가 바로 그거거든요. 네. 공익성, 공공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통위법 1조를 위배해 가면서까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국민적 지탄 여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이동관 탄핵이 이루어지고 즉각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어지고 다음 사람 또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땡전 뉴스처럼 땡윤 뉴스를 만드는 네. 그런 방송 장악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요. 국회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그 이동관 방통위 이후에 새로 어떤 방통위가 들어서는지 저희들도 계속 보면서 감시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상민 의원이 탈당했어요. 예. 예. 그 당에 좀 파장이 큰가요? 파장이 안 큽니다. 네? 파장이 안 커요? 네. 이상민 의원은 저랑 17대 동기예요. 17대 동기. 네. 예. 그러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네, 이제 한참 됐는데 네. 18대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정권도 뺏기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부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수당으로 전락했는데 그때 그분은 선진당으로 갔죠. 그때 선진당으로 갔어요. 예, 민주당이 어려울 때. 예, 그렇죠. 가장 앞서서 탈당하고 선진당으로 가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 당의 정체성에 예. 그렇게 딱 맞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민주당 하다가 자유선진당 갔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왔다가. 요번에 저도 저랑 오랜 동안 이렇게 가까이 지내기도 처음에 17대 같이 들어와서는 국가보안법 싸움을 열심히 했던 아침 이슬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했어요. 제가 그때 간사를 하고. 예. 그러기도 국가보안법 그 폐지 투쟁. 예. 이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선진당을 가는 걸 보면서 저 사람 생각이 좀 뭐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번에 인터뷰를 어디 한 걸 보니까 내가 국회의장을 할 수 있는 당이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그런 초에 JTBC 인터뷰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의 정체성은 국회의장인가?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꿈이다. 네, 그런데 뭐 국회의장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가겠다 이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할 수 있는 당을 찾겠다. 이제 그런 뉘앙스잖아요. 네. 우리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정치 철학이 뭐고 이런 사회적 약자 또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통일 이런 걸 위해서 내가 어떤 정당을 택하고 그 정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정치하는 사람의 기본이죠. 근데 그런 걸 갖추고 있지 못한 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당 지도부를 계속 공격하다가 결국은 탈당하고 그래서 당에 미치는 파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상민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국민의힘으로 갈까요? 글쎄 국회의장 하는데 어디가 도움이 되는지 그거 보고. 근데 국회의장 하려면 당선이 일단 돼야 되는데 유성에서 상황이 일각에서는 경선에서 글쎄 이제 그건 제가 그것까지 평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아니요, 오랜 인연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본인은 최선을 다하겠죠. 네. 근데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그건 이제 다른 문제니까. 그렇군요. 민주당 안에선 상당히 비토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회의장 하려고 다른 선택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게 당을 버리고 갈 정도냐, 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모임에 계신 분들도 이상민 의원처럼 탈당을 하시게 될까요? 글쎄,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뭐 그 중에 또 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고. 네. 이게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고 본인의 가장 가까운 정치 철학을 어디서 발현해 나갈 수 있을지 어디 민주당만큼 그래도 가까운 데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도부 공격하는 해서 본인들의 어떤 존재감이나 또 때로는 당에 대해서 어떤 뭐 비판적인 그런 지적 뭐 이런 것들 그래도 민주당에서 해볼 수 있는 거지. 네. 다른 당에 어디 가서 하겠어요? 윤석열한테 가서 하겠습니까? 뭐 어디 가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국민의힘까지 가기는 어렵고 새로운 창당을 한다고 할 때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주셨다. 지금 이제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윤석열과 같은 무도한 정권, 윤석열 정권과 같은 무도한 정권을 바로 잡아라. 나라의 민주주의도 제대로 살리고 국민들의 삶도 챙기고 하는 점에 집중돼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다음 총선은 윤석열 대 반윤석열 전선으로 쓸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반윤석열 전선의 중심축은 누가 뭐래도 그건 민주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이탈해서 반윤석열 전선에 쓰겠다. 그거는 가능치 않고요. 그러면 오히려 반윤석열 전선을 흐트리는 그런 효과이고 그건 윤석열 정권을 돕는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선택되어지지 못할 겁니다. 아니 선택되어지는 게 아니라 대단한 그 비난에 직면해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최근에 보폭을 굉장히 넓히면서 다양한 정치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내에 있는 당원들을 뭐 적극적인 당원들을 향해서 뭐 끔찍하다라는 표현도 쓰고 그리고 뭐 어제 인터뷰에서는 국민 평균 수준만큼이라도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서 그 정치적 의도가 뭔가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글쎄 이제 오랫동안 여기 안 계시고 오랜만에 오셔서 자명을 하시다가 하시는 말씀이어서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있는 그 민주당의 선택은 이재명 대표를 대표로 뽑은 겁니다. 또 당원들의 절대 다수가 그 당원들의 절대 다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판하고 그리고 그 제대로 된 대한민국 만들자라고 하는 마음이 여기에 모여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비판만 하는 것은 결국 그 민주당의 단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 대표를 하신 분이잖아요. 네. 가장 우리 당의 당 국회의원 4선을 하시고 도지사를 하시고 국무총리도 하시고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고 그러면 당이 어떻게 더 단합해 갈 거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이뤄낼 거냐. 여기에 집중돼야 됩니다. 거기에 벽돌 한 장 더 올리는 마음으로 함께 힘을 보태야 되는 건데 당 안에 대부분의 당원들이 선택한 또는 대부분의 당원들의 마음과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 대표를 하셨던 분이 취해야 될 태도는 아니다. 해당 행위입니까?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해당 행위로 규정을 할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텐데 어쨌든 당을 대표했던 분으로서 그렇게 지금 이런 그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당이라고 하는 게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향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힘이 다 모여져 가고 있는 이 마당에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당을 가르는, 당을 분열시키는 네. 그런 표현들을 지속적으로 쓰는 거는 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뿐만 아니라 김부겸 전 총리도 오래간만에 또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선거제도 네, 퇴행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도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틈틀어서 보자면 지금 언론에서는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그 문재인 정부 새 총리가 연대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지도부를 비판하거나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네. 그건 이제 뭐 호사가들 이야기고 네. 선거제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죠. 네. 선거제를 어떻게 꾸려나갈 건지는 당 안에서 아주 지금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있고. 의총장에서 그렇게 세게 네네. 반반으로. 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위성정당 방지법에 75명이 서명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당이 대체적으로 한 반쯤으로 네.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 이제 부닥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저는 좋은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 75명 정도가 위성정당에 반대한다면 민주당의 한 지도부 빼고 나면 한 절반 정도가 지금 반대하는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년 총선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을 병립형으로 회귀를 하자는 현실론과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로 가야 된다는 원칙론과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상당히 당이 갈등하고 있는데 결론은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현실론, 원칙론 전 그렇게 보진 않아요. 네. 우리가 선거제를 논의하면서 두 네. 가지의 발전 방향, 그러니까 선거제도가 변화해야 될 방향을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네.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네. 비례대표제 얘기할 때 그렇게 썼습니다.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예. 그걸 붙여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예. 연동형은 국민들의 투표한 수만큼 네. 각 정당들, 소수 정당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자는 게 그렇죠. 연동형이에요. 예. 그것도 발전이고요. 예.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영남에서 그리고 국힘에서는 호남에서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 지역 간 구분을 아주 분명하게 해서 지역 갈등을 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수정당이 각 지역에서의 소수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두 개가 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네. 두 개 다 원칙론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21대 선거법을 하면서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택을 한 거예요. 네. 두 가지 길 중에 두 개를 다 하려면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려면 비례대표 숫자가 대폭 늘어나야 돼요. 네. 근데 늘리지를 못하니까 못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택한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했어요. 예. 그때 엄청나게 여야 간 갈등이 심했고 잘 기억하시는 문희상 의장님이 국회의장 확 둘러싸여서 그때 야당의 의원들한테 둘러싸여서 막 강행 처리하는 네. 그런 장면들이 국민들한테 보여줬잖아요. 이제 그런 속에서 연동형을 택한 건데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갔는데 네. 이건 제 견해입니다. 네. 갔는데 지금 그걸 바꿔서 그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것도 발전이에요. 네. 그렇게 간다고 하는 두 개의 발전 방향 중에 이거는 이제 취소하고 일로 가자라고 네. 할 때 예. 그때 21대 그렇게 붙었던 우리의 주장 그것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꼴인데 그 후폭풍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주장이 연동형으로 그대로 가자는 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위성정당을 방지하자. 네. 그것도 완전히 그러니까 저도 위성정당 방지법에 그 75명 중에 한 명인데 네. 위성정당 연동형으로 갔을 때 위성정당을 그냥 없애버리면 저쪽한테 더 많은 의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위성정당을 만든 거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렇죠. 양쪽이 양쪽이 40% 작은 정당 20% 나머지가 그렇게 받는다고 쳐요. 네. 그게 100%로 구성되어지는데 연동형은 그 비례에서 받은 표만큼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위성정당을 국힘은 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위성정당을 안 만들면 네. 그때 21대 판단이에요. 예. 안 만들면 우리가 40% 받는 중에
이 소수정당 우리 안 만들었으니까 소수정당으로 찍어줘라. 예. 우리 지도부가 막 얘기해도 다 안 갑니다. 예. 민주당 찍던 분들 그냥 무조건 민주당 찍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게 한 20% 정도 결국 표를 안 한다. 민주당이 없어서. 20%만 가고. 그럼 100%에 여기가 40%인데 20% 빠지고 나면 80%에 40%잖아요. 그럼 여기 5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만들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연동형으로 가면 위성정당을 안 만들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 당 안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자 말자 가지고 싸우지 말고 네. 우리가 위성정당을 안 만들겠다고 했던 게 이미 약속이었기 때문에 위성정당 만들고 안 만들고의 문제는 여야가 같이 해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걸 국민들한테 알리고 네. 그래서 같이 안 만들면 좋고 만들면 결국 같이 만들 수밖에 없는데 안 만드는 방법은 여당이 안 만들어야 된다. 근데 여당은 안 만들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거를 법을 만드는 과정에 여기와 싸우면서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꼼수를 만드는 중심이 국민의힘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성정당 그래서 네. 그래서 전선을 여야의 전선으로 네. 만들어서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꼼수를 그냥 아무 책임감 없이 하는 그 집단이 국힘이다라고 네.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데 결국 국힘이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연합 정치를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동형으로 하면 우리 받은 것만큼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위성정당을 하면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위성정당이 꼼수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연동형으로 가면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안 하는 것을 연합 정치를 하면서 사실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건 민주당만 당선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당은 민주당이 하고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참여하는 소수정당과 함께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는 거죠. 이게 위성정당 아닙니까? 위성정당은 그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독식하는 거에 대한 비판입니다. 받은 표만큼 여기서 각 정당이 참여해서 후보를 내게 되면 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국힘과 다르게 그 나머지 정당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체 독식하지 않는 차원에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고 자 그러면 여기에 민주당도 들어가고 그렇죠. 용해인 신당도 들어가고 그렇죠. 뭐 사회민주당도 들어가고 그렇죠. 열린민주당도 들어가고 어디까지입니까? 정의당도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지역구에 나가지 않고 비례연합정당에서 비례정당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데가 동의해서 들어오는 거죠. 아 비례로만 하겠다고 하는 데가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정의당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정의당이 그거는 판단해야 되는 거죠. 정의당이 들어올지 말지 판단해라.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큰 목표는 윤석열 세력의 과반 저지입니다. 지금 선거가 그렇게 앞으로 저쪽이 쓸 수 있는 초식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쪽의 과반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제1당에 대해서 과반이 넘고 그렇게 되면 가장 좋겠지만 우선 중요한 거는 힘을 모아서 윤석열 세력의 과반 저지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역구에서도 이거를 다 정당마다 후보 내지 말고 여기는 그 가급적 이 지역구에서 나가서 당선될 수 있는 민주당에게 몰아주고 그래서 민주당 후보들이 지역구에 나가서 선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비례정당에서는 소수정당들이 좀 더 의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배치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례연합정당에 민주당이 포함되고 가면 도대체 민주당은 몇 석을 할 거며 다른 데는 몇 개를 할 거고 민주당이 안 가면 복잡해. 그러니까 민주당이 안 가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글로 또 다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어떻게 이걸 배치하고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취재 편의점에서 민주당 의원님들 모셔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오시는 분들마다 의견이 다 다르셔가지고 약간 백가쟁명식인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예컨대 이게 지금 이제 선거는 빠닥빠닥 다가오고 늦어도 1월에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벌써 이제 12월이기 때문에 시간이 안 남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언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쟁점들이 있잖아요. 네. 하나는 두 가지 중에 선택한 연동형 비례제. 연동형 비례제를 지난번에 그렇게 막 네. 여야가 싸움을 통해서 만드는 발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예. 대선 때 그걸 지키겠다고 하고 그 약속을 후퇴하는 것이 어떤 후폭풍이 있겠는가라고 네. 하는 쟁점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 견해가 좀 달라요. 사과하면 그냥 괜찮다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다 이렇게 네. 보는 거.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큰 일이었기 때문에 네.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서 국힘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비례정당을 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비례정당을 할 때 야권 전체가 연합해서 네. 윤석열 이 세력의 과반 저지를 위해서 하는 이런 연합이 가능할 거냐 네. 하는 문제가 있죠. 이런 쟁점들이 있는데 이거는 충분히 논의해 볼 가치가 있는데 정치는 그야말로 현실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가장 그 다수파가 될 수 있는 네. 그리고 우리가 지지 않는 선거를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구도가 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네. 다 접근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12월 말 정도까지 12월 말이나 1월까지는 그 방안을 구체화 그건 바깥하고도 만약에 연합 정치로 간다면 바깥하고도 충분히 논의해야 네,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결론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대통령이 끝내 노란봉투법하고 방송 3법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노란봉투법 사실 20년 걸렸는데 또 이렇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 때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했을 텐데. 네. 예. 지금 이 법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게 쌍용차. 네. 쌍용차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네. 저희가 이번 주에 쌍용 자동차 한상균 위원장 모셔서 또 말씀을 들을 예정이긴 합니다. 쌍용차 때부터 47억의 그 손배소가 네. 오니까 한 분이 새엄마가 네. 47,000원 이거 막 47억이면 생각도 못한 돈인데 네. 내가 47,000원을 보낼 테니까 10만 명이 모으면 된다. 네. 그래갖고 그때 많이 모였어요. 한 14억 한 7천만 원 네. 정도 모였죠. 4만 한 6천 명, 7천 명. 이때 이효리 씨도 내고 막 그랬어요. 네네네. 예. 이제 그렇게 돼서 그게 노란봉투법이라고. 저는 그거를 홍길동법이라고 그래요. 홍길동법. 예. 그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 회사 사장은 진짜 회사 사장은 우리 노동자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진짜 일 시키는 사람을 사장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열받아서 홍길동이 아버지라고 못 부르니까 열받았고 세상 바꾸자고 예. 나선 거 아니에요? 그랑 마찬가지로 아버지 회사 사장을 사장이라고 못 부르니까 한번 만나려고 고공에 올라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대우조선해양에서 0.3평 네. 그 1m 안에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서 다시 이 문제가 불거졌죠. 네.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거기 대우조선해양을 내려가면서 저도 그 이제 중재하는데 앞장섰는데 내려가면서 그때 그냥 콱콱 발목이 잡히더라고요. 니네 정권 때 뭐 했냐. 우원식 너 그때 을지로위원회하고 그러면서 너 뭐 했어. 속이 되게 상하더라고요. 뭐 하셨어요? 죄송하기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했던 게 최저임금 문제가 있었고 노동시간 단축을 했죠. 그다음에 ILO 비준 문제가 크게 걸렸고 중대재해처벌법 만들고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일들을 했어요. 그때마다 저도 막 앞장서서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손배소 문제가 살짝 쟁점으로 올라오질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심 바깥으로 좀 밀려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오랜 쌍용차부터의 쟁점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 우리가 집권했을 때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고
부끄럽다. 그러고 저도 갈 때마다 이 얘기 할 때마다 그 가슴이 콱콱 막히는 그런 상황,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죄송스럽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다고 노동 문제에 대해서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 다른 쟁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했던 사회적 조건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원식 의원이 어디 계셨는지 다 기억합니다. 네. SPC 네. 아무도 안 가는데 사선호선 되는 국회의원이 막 거의 현장에서 제일 맨 앞에 앉아 계시고 다 기억합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은 사실 민주당이 조금 더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 화이트 칼라가 됐던 블루 칼라가 됐던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좀 정치 얘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 쌍특검. 일단 뭐 두 가지 여쭤볼게요.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특검. 요거는 언제 하는 걸? 그거는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게 4월 27일 날 패스트 트랙에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고 180일 후에, 그러니까 10월 22일인가 24일인가 본회의로 올라갔어요. 네. 본회의에서 계류할 수 있는 시간이 60일이에요. 60일. 예, 그러니까 12월 22일이면 자동 상정이에요. 12월 22일 네. 자동 상정. 그럼 그때는 그냥 바로 하게 되는 그냥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가급적이면 땡기자. 그래서 요번 8일 날 8일 날 발동을 걸으려고. 예, 발동 건다. 네. 알겠습니다. 8일 날 처리한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또 하나. 이거 명품 받은 거 이거 뭐 대통령실에서는 무슨 자동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하려고 대기 중이다라고 주장을. 아니 그 뇌물 받은 거 돌려주면 안 걸립니까? 네? 뇌물 아니라고. 그럼 그게 뭐예요? 이해관계가. 근데 뭐하러 돌려줘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이상해요 해명이.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해명이 없습니다. 네,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냥 논평만 나오는 수준이던데. 그러니까 지금 해병대 순직 사건도 있죠. 네. 그리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건도 있죠. 이것도 국정조사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이번 정기국회 안에서 처리해서 국정조사해야 되고 그 문제도 결국은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논평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세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뭐 돌려주느니 마느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결국은 이런 국정조사를 처리하는 과정에 어떻게 배치할지 그건 당내에서 좀 더 논의를 해서 배치를 해야죠. 지금 상황을 보면 12월 국회 굉장히 뜨거울 거라고 이제 예고가 된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동관 탄핵도 이렇게 되고 물론 이제 두 검사 탄핵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늘 주장해 왔던 건데 교섭권입니다. 교섭권. 아까 얘기했던 노조법 2, 3조. 그게 뭐냐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펴자는 거 아니에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사하고 협상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그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노동상권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협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납품 단가를 결정할 때 교섭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 졸업할 때가 대기업의 평균 임금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91%였어요. 9% 차이였는데 지금 46%예요. 40년 동안 납품 단가를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거를 중소기업들이 문제 제기를 못하고 문제 제기하면 잘리니까 사내 하청되면 10년이면 다 망해서 나가거든요. 그럼 매년 깎여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섭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의 삶이 엉망이 되니까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은 17%밖에 안 돼요. 여기는 83%고 83%의 우리 청년들이 중소기업들하고 이생망이 되니까 그 교육받고 사교육 경쟁이 그렇게 심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의 교섭권, 가맹점과 가맹본사의 교섭권, 대리점과 대리점 본사의 교섭권, 플랫폼 안에서의 그 플랫폼 참여 업체들과 플랫폼 본사의 교섭권, 이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불공정하고 부가 한쪽으로 쏠리는 이유예요. 그래서 교섭권을 전면으로 걸고 지금 법안을 다 내놨거든요. 이거 갖고 세게 싸울 겁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민주당이 그야말로 국민의 삶을. 세게 싸운다고 그랬을 때 잘 안 돼. 두고 보세요. 지금 이제
노조법 2, 3조는 갔다가 대통령이 거부권 했고요. 네. 이 중소기업 교섭권은 지금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정무위에서. 근데 법사위에서 또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법들은 안 되면 우리가 강행이라도 할 거예요. 민주당이 갖고 있는 효능감이 뭔지, 네. 국민의 삶을 어떻게 챙기려고 하는지, 우리 사회의 이 경제적 불공정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지를 네. 이번에 보여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할 겁니다. 네, 우원식 의원님이 얼마나 앞장서서 하시는지 편의점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네, 취재 편의점. 편의점이 가맹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가맹 점주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점주들하고 저희 다 점주님들이신데. 아니 점주가 아니고 네. 본사하고 싸워야 돼. 본사하고 싸워야죠. 그러니까 방통위하고 싸워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방송 편의점의 권한을 더 강화시키는. 알겠습니다. 취재 편의점의 권한을 더 강화시키는. 예. 구독 좋아요. 의원님 구독 누르셨어요? 취재 편의점? 우원식 TV 누르면 어떻게? 이것도 좀 해주세요. 우원식 TV. 제가 얘기하는 건 좀 재미가 없는가 봐요. 막 들어오다가 말고 막 그러는데 좀 들어와서 좀 해주세요. 아유, 네. 제가 끝으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거 좀 여쭤볼게요. 송영길 대표 네.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분도 당 대표를 하신 분인데. 네. 송영길 전 대표가 대표일 때 누가 딴 데서 그런 얘기하면 기분 좋겠어요. 민주당을 위해서 해야죠. 민주당을. 네. 송영길 당 대표한 사람들은 네. 민주당을 위해서 하고 우리 당하고 관계는 없지만 네. 우리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바라는 사람은 윤석열 그 반대 전선에 같이 쓰고 그렇게 해야지. 네. 왜 따로 이렇게 당을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고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본인의 문제. 네,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거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 그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예. 잘 처리해 나가시는 게 좋고. 예. 정치적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당 대표하신 분은 당이 어떻게라도 한 석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길에 함께 참여할까 이런 점으로 좀 더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일 이번 주인데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 예정이에요. 그 돈봉투 사건 관련인 건데요.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파장이 컸던 사건으로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연루됐던 분들이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게요. 하여튼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비슷비슷한 표로 해서 네. 약간 지져가지고 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편치는 않습니다만 결국은 송영길 대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출석을 하신다고 하니까 잘 소명을 해서 그 문제를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분들도 피해가 최소화될 테니까.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치의 근본,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는 게 정치입니다. 정치적인 여러 현안들이 있고 민주주의의 과제를 지켜나가는 일들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럽니다만 우리가 해봤습니다만 집권하면서 민주주의 제도를 대폭 신장을 시켜도 정권 뺏기니까 잘 안 되잖아요.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불공정하지 않는 사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사회, 그리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억울한 꼴 당하지 않는 이런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좀 더 집중하고 우리 당원들도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번 국회를 치르는 그런 과정에 민주당의 모습이 정말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무기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 거기에 힘을 많이 보태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명지대학교에 있는 우석진 교수님 모셔서 인터뷰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정확하게 본인들에게 표준, 재벌들, 기득권층에게 복무하는 정치를 하는데 민주당은 실제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하지만 막상 당선이 되면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표준 집단에 명확하게 이해관계에 맞는 그런 정치를 민주당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좀 곁다리로 전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의원식 의원님 꼭 해주세요. 예, 의원식 의원님 응원합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민주당 힘내라. 예, 여러분들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조만간 또 모셔서 예, 다양한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